네, 이길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 질문합니다. 네, 질문해도 네네, 됩니까? 네네, 정수자 부사님 말씀하시죠. 네, 놀라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목사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인공지능 자체가 인간들의 말을 듣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지만은 인간들의 말이 없이 책을 열어주면서 혼자 읽을 줄 아느냐. 그것이 제가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합니다. 인공지능이 프린트된 글을 읽을 줄 아는지 제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읽을 줄 알죠. 더군다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멀티모달로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디오, 그리고 비디오, 그리고 그래픽까지 다 읽습니다. 그게 멀티모달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소리가 나를 때 많이 있는 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아니요. 아까 소리 말씀, 없이 그냥 예, 프린트된 그 자체를 보고 읽을 수 있냐는 것이 이제 예, 예, 그래픽이 그겁니다. 그림으로 봐도 읽습니다. 요즘 어느 정도냐면은 인공지능 수준이 여러분,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렇죠. 예, 걔들은 다 기호죠. 우리도 사실 글자가 기호죠. 기호인데 우리가 훈련된 걸 통해서 그 기호의 약속으로서 의미를 새기고 있는 것뿐이죠. 걔들도 그 방대한 양을 통해서 그 기호를 문자로 해독할 수 있는 코딩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어서 영어를 카메라로 찍으면 우리말로 그대로 바뀌어요. 그 책 읽는 거랑 똑같죠. 책을 그대로 봐도 그대로 자기들이 텍스트화 시켜서 이해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글도 읽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읽죠. 글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음악도 듣고요. 저는 그, 그것이 그것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인간이 만든 그 CPU 그리고 GPU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옛날 컴퓨터 갖고는 그 읽는 속도가 많이 더디기 때문에 어, 읽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1초에 수조 번의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수조. 1초에. 그러니까 1대1 대응으로도 자기가 학습한 문자 기호에 1대1 매칭을 통해서 그 의미를 그 해독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시간이 우리가 실제로 대화하는 것 정도로 짧아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읽기를 읽을 때 그 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의 의미를 체득하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음. 여러분, 그 존 쇼리 얘기한 차이니스 룸, 중국어의 방 개념 아시죠?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중국어 문답지를 갖고 방언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국 사람이 문장에다가 중국어로 질문을 하면은 그 사람은 답안지를 갖고 들어갔으니까 찾아가지고 그 답안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밖에 있는 중국 사람은 아래에 있는 그 자기한테 답을 글로 써서 보내는 사람이 중국 사람인 줄 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 열어보니까 머리가 노란 미국 사람인 거예요. 중국말을 하나도 모르고. 그 이야기는 블랙박스에 쌓여있는 인공지능이 우리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체득하고 이해하는 것만큼의 의미화 작업을 하고 있는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힌튼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설계를 주도했던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인공지능은 두렵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만들었는데 답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은 사실 그 이전의 뇌과학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지금의 결과물들이 나오게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뇌과학도 공부를 해갖고 13년 전에 뇌과학에 관계된 책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뇌의 구조적 특징을 그대로 논리화시켜서 기계에 적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의 결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하는 과정은 뉴런들 있잖아요. 수당돌기랑 축삭돌기가 있고 그 가운데 시냅스가 있어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모든 정보를 다 주고받는 게 아니라 특정한 정보에 자극이 있을 때만 수상돌기에서 축색돌기로 시냅스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화학 신호로 바뀌어서 전달하게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일정한 가치가 있을 때만 0과 1로 표시를 하면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게 소위 말하는 인공신경망이에요. 그대로 집어넣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도 복잡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단순한 정보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갖고 복잡한 그 추상적 사고까지 나가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걸 그대로 물리적으로 구현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파라미터라고 불리잖아요. 그런 신경세포 같은 계산의 기본적인 단위들을 막 나열시켜서 정보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일정한 정보가 있을 때는 다른 쪽 더 심화된 계산을 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인공지능의 그 질문했을 때 나오는 답변들이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설계를 했는데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블랙박스 문제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은 얘들이 인간에게 대응할 정도로 결과물로 내어놓는데 그 모든 걔들이 결과적으로 내놓는 문장 전체가 우리가 체득하고 이해한 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장담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속도가 빨라질수록 정교한 그 무엇이 나오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단순한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쓰는 문장을 딱 보면은 다 문장의 원소리로 나눠버려요. 나는 밥을 먹습니다. 그 답을 할 때는 나는 다음에 답이 어떻게 나왔는가 수적의 텍스트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찾게 돼요. 나는 그러니까 답할 때 너는이라 나오더라. 너는이 68%다. 나는이라 한 34%다. 그는 이건 15%다. 제일 높은 게 맞는 답이겠지? 64%짜리 나는 집어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너를 혹은 밥을 먹었다면 거기서 확률을 팍 찾아내는 거예요. 이미 사전 학습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그대로 하게 되면 밋밋한 문장이 되니까 간혹 가다가 조금 확률이 떨어지는 것도 집어넣게 돼요. 이게 할루시네이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환각에. 이게 잘 맞아떨어지면 어우 이 자식 인공지능이 꽤 쓸만하네. 창의적이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근데 저 같은 전문가 만나면 이 자식 또 사기치고 있구나라는 대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문장을 그때그때 맞게 빠르게 계산해서 내놓는 것들이 놀라운 것은 그럴듯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힌튼 교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환장하죠. 설계한 사람이 모르겠다는데 할 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이냐 하면은 메커니즘의 큰 그 아키텍처,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하드웨어로 두드려 박는 거예요. 더 빠르게, 더 많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많은 GPU가 필요하고 계산기가 필요하고 계산기가 그 계산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한 겁니다. 엄청난 하드웨어를 두드려 박다 보니까 뭐가 들죠? 엄청난 에너지, 전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 열들을 식히기 위한 냉각수가 필요하니까 물 쓰게 되고. 이건 결국 이제 환경 피해로까지, 환경 오염으로까지 치솟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지금, 숨기고 있죠, 지금 뭐 인간들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완전히 동서로탕하고 있는 거네요. 예?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지도를 다 받고 있는 판이잖아요. 지도를 받는다기보다는 뭔가 하나 만들었는데 얘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우리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인간이 설계한 메커니즘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죠. 아니, 그렇지만은, 근데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는 건 문제인 거죠. 그것이지요. 우리, 예,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인 얘기로 인공지능 개발에 이제 저 같은 인문학자 혹은 정신과학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학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기술의 발달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인간의 그 뇌의 생리적 구조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구현했는데 그래서 뭐가 나오긴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다는 만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최근에 지인과의 대화에서, 트럼프 시대의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차라리 AI가 행정부의 수반이 돼서 AI의 지배 통치를 받는 게 더 행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도 결국은 윤석열 시대 때는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 아, 사실은 훨씬 더 정의로울 수 있죠. 예, 아니죠. 공평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 상식이.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 이길영 교수님께서 종교의 미래를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효율성에 있어서 사실 인간의 종교적 요구, 필요 이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생존하는 한. 근데 이미 이제 뭐 상상 이상으로 어, 지금 종교적 직능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제나 교역자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은 지금 경험, 그러니까 공명, 플랫폼 또는 제의적 현존 말씀하시는 경험의 종교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30년 전에 이 조직 신학에서 미국의 신학자들이 그 신학의 세 가지 그 식재료가 첫 번째는 이 계시다. 그런데 사실은 특별 계신 성서를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전통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경험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순서를 얘기하지만 물론 뭐 이성도 들어갔습니다. 이성, 계시, 그다음에 전통, 맨 마지막에 경험이었는데 사실은 제3세기 신학이나 북미 흑인 신학, 이렇게 해방 신학들이 나오면서 신학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 경험이 되어 버렸어요. 그게 벌써 이제 한 세대 전, 30년 전부터 경험 중심의 종교. 그래서 also praxis. 그러니까 orthodox를 훨씬 뛰어넘어서 also praxis. 근데 저는 제가 여쭙고 싶은 질문은 이미 한 세대 전에도 경험 중심으로 가자고 해놓고는 이 꼴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세계 종교의 현상이. 근데 이제는 그거를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가 결국은 AI 시대에 와서 경험 중심으로 종교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동일한 건데 이제 그거는 진짜 옆에서 옆구리를 걷어 차여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을까? 굉장히 이제 전망으로는 이 긍정적, 부정적, 그러니까 예, 비극적 또는 낙천적 생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 직업인으로서 아무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안 그러면 또 나중에 토론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김승찬 선생님이 마이크 켜셨으니까 말씀하시죠. 제가 저기 말씀 정말 재밌게 들었어요.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면에 지구상에 모든 정보를 넣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감도 느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한 15%의 미스테이크가 잘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또 많은 걸 다 안다고 해도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을 이게 우리가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건 어떤 공포감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인공지능이 다 안다고 하는 건 결국 인간이 아는 만큼 거기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집어넣었다고 해도 뇌과학으로 따지면은 우리 뇌는 한 30%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기계는 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공포감보다 그냥 편리하게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서 알고 또 그러면 좋은데 마치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시대적 묘한 범죄들이 생기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그 인공지능이 있음으로 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한계에서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거기에다 모든 걸 맡겨서 뭐 대답을 바라고 뭐 우리보다 더 나은 어떤 생활 패턴을 줄 수 있고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인간이 이루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불쾌감도 많지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의존하고 한다는 거는 우리 인간의 자존심을 어떻게 보면은 전혀 할 수 없는 영역을 인간은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걔는 뭐 좀 아는 것뿐이지 우리의 그 정확한 그 뭐라 그럴까 휴머니티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고도의 그 의식 이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스위치 끄면 라디오 텔레비 다 스탑되듯이 우리가 너 조용히 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게 인공지능인데
워낙 많은 정보를 넣어서 똑똑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굉장한 호기심으로 하는데 사실 결국 인간 손바닥 안에 있다고 봅니다. 어, 거기까지. 근데 그게 이렇게 단순하진 않은 게요. 예. 아까 이제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인공지능의 배면을 봐야만 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경제 구조의 재편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공지능이 우리가 궁금한 것을 물으면 답변하는 것으로만 끝나진 않아요. 얘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B2P 방식이에요.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산업 전반을 인공지능을 그 기반으로 깔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회사에서 그 젊은 중국계 미국 그 개발자를 인공지능 그 수석 연구원으로 모시는데 연봉을 얼마 제시했는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한 500만 불 되나요? 1억 달러예요. 굉장하구나. 규모가 다릅니다. 그러면 주커버그가 미쳤습니까? 1,400억이나 쓰고 있잖아요. 1,500을 쓰고 있고 1년 그 29, 8살짜리 젊은이한테 1,500억을 주고 연봉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맡고 있어요. 왜요? 왜 그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목을 매달고 있을까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사람들은 다양한 글을 쓰죠. 우리 지 목사님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도 좀 쓰고 있고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은 문서화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페이스북입니다. 그 페이스북은 일종의 학습 대상이 되는 데이터들이에요. 이게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한 캐릭터, 개인에게 집중된 문서, 생산된 문자들이란 얘기예요. 이것을 인공지능이 학습하면, 그래서 이제 그 라마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메타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 목사님이 그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어느 날 되면은 뭐 사모님 생일일 수도 있겠고, 뭐 아드님 뭐 결혼 기념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평소에 글 쓰는 방향과 뭐 어떤 클릭하는 거, 좋아요 누른 걸 다 판단을 해갖고 갑자기 어느 날 딱 홀로그램처럼 광고가 뜨게 됩니다. 이런 상품이 어떨까요? 혹은 당신 보니까 화장지가 떨어질 때가 됐는데 그러면 이 게으른 인간들은 물건의 필요에 따라서 날짜까지 맞춰갖고 이거 사시는 게 어때요? 가격도 괜찮아요? 당연히 클릭해서 누르겠죠. 그런 세계,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조정되고 계산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면 그건 다른 문제죠. 거기다가 또 다른 인공지능은 즉각적 반응을 보이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엔비디드 인공지능 혹은 피지컬 인공지능, 신체를 갖고 있는 인공지능과 결합하게 되면은 공장 현장에 인공지능이 투입해 갖고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B2B예요. 이게 안정적이 돼 갖고 지금 현대가 주가가 오르는 이유 중에 뭡니까? 보스턴 로보틱스를 인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알트라스라고 하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발전된 인공지능, 피지컬 인공지능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는 구조에 24시간 쉬지 않고 생산하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면 인간의 산업 구조 전반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1,000명의 사람으로 운영했던 회사가 이제 10명의 관리자와 운영진과 그리고 나머지는 인공지능에 맡겨도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과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뭐 적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 목사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이 이제 정의롭지 않겠는가? 오히려 더 뭐 좀 이렇게 쓰레기 같은 그 정치가나 지도자들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인공지능 역시 판단의 근거가 되는 텍스트가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공정할 수가 쉽지 않죠. 예? 그 수학적 혹은 과학적 도식과 관계와 패턴을 찾는 것 외에 인간이 개입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결과물들을 갖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옳고 그른 정확한 공의로운 판단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험 얘기는 줄곧 있어 왔죠. 30년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경험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자들이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근데 왜 성공하지 못했냐? 그것이 신앙생활로
이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 직능의 경험을 강조할 지도자들이 여전히 텍스트 기반형 모습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경험이 본의 앞에 쓰는 게 아니라 지적, 해석적 권위를 앞세웠던 신앙 행태와 목회자들 혹은 종교적 직능인의 모습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대체안으로서 인공지능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미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한 세대 전, 30년 전 혹은 100년 전의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되게 우리가 자, 예, 말씀하세요. 네. 네. 기계가 모든 걸 우리 인간처럼 대신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우리 감각 있잖아요. 손바닥으로 뭘 느끼면 이거 차네, 뜨겁네 하는 그런 감각적인 게 아직 안 돼서 올해는 이제 1년 지나면 그 지금 연구팀이 어떤 연구를 하냐면 감각, 손의 감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제 그 정보를 집어넣어서 그 AI의 그런 발전을 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는 팀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한 발 더 앞서게 되죠,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제 정말 그 감각적인 거를 하는 직업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AI 그 휴머노이드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오면 우리는 훨씬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그 인간의 본능적인 원하는 그런 삶을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강의 재밌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교회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베풀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각을 비롯한 그 지금 텍스트 중심의 인공지능을 넘어 새롭게 개발하는 것들을 일컬어 인공지능 개발에 큰 공을 했던 루컨 교수가 얘기하는 월드 모델이에요. 그 텍스트 기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텍스트로는 다 아는데 중력이 왜 있는지 물은 어디로 흐르는지에 대한 그 체득적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를 경험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월드 모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드로이드형, 그러니까 신체를 갖고 있는 독립적 형태의 인공지능도 못 만든 상태에서 그들에게 세계를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를 만듭니다.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버 세계를 만들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적 법칙들을 구현한 세계를 만들어서 인간이 아무런 명령 없이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서 낭떠러지 한번 떨어져 보기도 하고 물에 빠져 보기도 하면서 물이라고 하는 존재의 특성 그리고 낭떠러지, 하늘, 바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비로소 텍스트 기반형, 암기형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과 가까운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얀 루쿤이라고 하는 뉴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이면서 메타의 수석 연구원이었다가 나온 사람이죠. 그분이 회사를 차려서 그런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성수 목사님, 그리고 강충구 목사님. 네. 이런 순서로 강 말씀하시면 목사님 좋겠네요. 먼저 얘기하시죠. 네. 강충구 목사님 말씀하시죠. 이 부분에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일단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문자 종교에서 경험 종교로 가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목회하는 입장에 있어서 자극과 도전이 많이 되었고 어떻게 몸의 움직임을 바꿔야 되는가 하는 고민들이 생겼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기술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좀 더 공학적인 부분들이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AGI가 그러면 그 과학 기술적으로 데이터가 없으면은 AGI가 그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가? 요게 궁금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면 제가 한 가지 거기에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HI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그 투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미끼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LLM,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서는 범용성 인공지능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조상. 네. 그래서 AGI를 위해서 얀 루쿤이라는 사람은 월드 모델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월드 모델이 성공을 한다면 모르겠죠. 모르겠는데 지금의 언어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지난번 강연을 했던 월터 웡의 이야기를 꺼내 들 수 있어요. 월터 웡은
이제 구술 문화 그리고 문자 문화를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문자를 만들면서 인간이 경험한 많은 것들을 얼마나 버려야만 했습니까? 문자가 주는 매력적인 모습이 있죠. 어떤 표준화시키고 지속성을, 영속성을 갖게 되잖아요. 문자로 만들게 되면은 모든 나라의 표준적인 레시피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도 그 의미를 남길 수는 있는데 우리가 저녁 노을을 보고 느꼈던 그 우리 마음의 벅찬 감동을 문자로 표현할 때 몇 프로나 여러분들 담아내십니까? 지금 있는 LLM, 언어 기반한, 대규모 언어 기반한 인공지능은 우리가 저녁 노을을 보고 느꼈던 100%에서 글자로 표현한 10% 말고 90%는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인간을 뛰어넘는 그 범용성 인공지능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언어에 있어 가지고 혹시 음성 언어는 AGI가 이제 미래를 생각해서 했을 때 음성 언어는 복원이 가능한지 데이터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음성 언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언어, 음성 언어, 소리, 이런 네. 말 이런 것들이 복원이 가능한 건지. 예, 복원이라는 얘기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재구성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네네. 과거에 어떤 음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아주 초보적인 이제 궁금증이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이게 데이터이지만은 조금 요 논의의 상상을 벗어나서 생각한 거다. 만일에, 노아의 홍수 시대에, 신음하던 그 목소리들을 과연 복원이 가능한가? 알아주었던 부분들. 그건 인공지능하고는 조금 뭐 상관없이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가능합니다. 아, 그,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에너지는 보존되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와 의미는 달라요. 예, 예, 예. 예, 그거는 보존된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노아의 그 홍수 때 있었던 신음이 역사적 사실이고 팩트라고 한다면 예, 그때 생산됐던 에너지와 그때의 원자의 구조는 남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복원할 수 있기까지는 어마무시할 정도의 연산 능력과 그리고 계산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예, 예. 원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원리적으로.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가치가 그런 그 기계라든지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 대비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가는 따져보겠죠. 네, 예. 그 예를 예. 들어 우리가 이제 한 이순신 장군이 몇 년, 500년 전 분이신가요? 언제 아무튼 이순신 장군이 숨쉬었던 공기를 우리도 지금 마시고 있는 거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원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네, 질문 드릴게요. 하여튼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기 전에 생각할 것은 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원가. 원가가 안 예, 나오는 건 맞습니다. 예, 소용이 없어요. 예. 아무리 적어도. 그래서 저는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으냐. 오늘 제가 애초에 주문한 것이 이 뭐 우리가 이 AI의 광대무변한 세계에 대해서 군맹무상을 넘어서 뭐 어떻게 뭐 짐작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이 종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천작해달라 이제 이 박사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지금 우리가 한 종교라는 데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아이 현실 문제죠. 예, 그 스파게티 플라잉 스파게티 회라는 게 몬스타. 있잖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그 패러디 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는 종교로 패러디한 거였죠. 종교라는 이 형식 자체를 이제 비트는 그런 형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현재까지의 이제 이 몰트 종교는. 그러니까 이건 뭐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종교가 작동하는 방식을 폭로해주고 하는 그런 면에서 기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그 패러디 종교가 결국 안티 기독교가 될 수도 있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제 이제 여기에 대부분 모이신 분들 같은 분들에게는 이거는 어떤 음, 절망의 메시지보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 속에서도 뭐 한마디로 예수의 진리가 뭐 AI에 대해서 무너질 진리는 아니니까 우리는 여기서 더 구원의 빛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예. 네. 그럼 지 목사님 말씀이 지금 저렇게 말씀하신 저는 연결된 그 생각은 저희가 이때까지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서 다석 사상을 연구하면서 핵심 가치가 참자아를 찾는 것. 그러니까 진화. 그러니까 얼라로 손나야 되겠다. 그 이제 우리가 아, 예. 메타피직한 목표가 저희들 각자에게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위대한 스승 다석 사상을 오늘 나의 개인의 실존 속에서 그가 간 길을 같이 가면서 같이 간다는 것보다는 그 길을 후학으로 따라 걸으면서 결국은 목표가 이 종교적인 그 제가 볼 때는 깨달음이죠. 인라이트먼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각자가. 이 여기에 AI가 길잡이가 될 수 있겠는가? 아니면 AI가 물론 뭐 정보 처리 그다음에 그 정보 다석 사상을 요약하거나 다석 사상의 어떤 심층적 면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는 있을 겁니다. 데이터로서. 그게 제시되었다고 해도 각자가 배워질 수는 없지만 깨달아질 수 있는 자아 발견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윤정혜 신부님을 중심으로 새벽 수련을 계속해 가시는 거거든요. 뭐 여기보다는 여기는 상당히 조금 그 주제와 아카데믹하게 그냥 토론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 예, 예를 들어서 간디나 공자나 이게 우리가 인류의 사상적 성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 라하나 마하리시 같은 이런 존재들이 AI적 존재도 가능한가 그런 예. 상상력인데 이기령 교수님 어떻게 제가 이게 좀 황당한 그리고 저 상상을 있나? 얘기하기 전에 잠깐 내가 지금 윤정현 신부님 보고 뭐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도 얘기 좀 하라고 그랬더니 얘기할 형편이 못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 경험 종교로 간다는 그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 목사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섯 새벽 수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7차까지 했고 49일씩 7차까지 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시작하는 것은 4월 22일 날 하기로 했는데 이제 49제라는 말을 안 쓰고 2026년 50일 우리 오순절 생각해요. 50일 다섯 새벽 수행을 3월 20일부터 또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50일씩 끊어서 그 다섯의 사상은 한마디로 텍스트가 아니죠. 그게 수행 종교죠. 다섯은 수행을. 그래서 기독교가 앞으로 수행 종교로 가야 된다. 아니,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예. 그렇죠, 사실은. 예. 그래서 경험이 뭡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 경험하는 게 그 수행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석은 수행으로 다석이 원래 수행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제품으로 다석 새벽 수행 50일 기도 새벽 6시에 시작하는 거 그거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3월 20일부터.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볼 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이 왜 경험 종교를 강조했는데도 실패했는가? 이런 시도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때그때마다 유행에 따라서 뭐 찬양 집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아예 기독교의 신앙 행태 전반을 우리 몸이 느낄 수 있는 구도로 바꾸고 목사 1인에 의한 그 비중을 조금 줄였다면
목사는 그러한 수행으로 가는 수행 종교의 가이드 역할에 충분히 자족했다면 좀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큰 규모보다는 소규모로 찢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서 아까 이제 세포 단위의 그 작은 공동체로 가야만 하지 않을까라고 진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예, 한국의, 그, 예, 우리 정변호 네,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예, 예. 우리 이 교수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AI의 등장을, 뭐 저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그러나 가장 반갑게, 그리고 하나의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기존의 이해가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게 인간이 다른 것, 존재와 다른 면이야. 이게 인간의 독특함이야. 라고 생각했던 상당한 부분들이 AI가 이미 인간의 그런 기능과 능력을 넘어섬으로써 이게 인간의 고유한 게 아니었구나. AI가 능히 가능한 부분이구나. 그러면 인간에게만 고유한 건 뭐냐? 이 질문을 새롭게 던지게 했다. 이 그 인간론적, 철학적, 가장 종교적으로 가장 근원적인 문제, 인간이 뭐냐? 인간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뭐냐? 이 질문을 우리 인류에게 새롭게 네. 희망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져야 되지 않냐. 이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인간의 고유함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능력 면에서 관계성, 이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인간은 다른 사물과 접촉한다는 면에서 이제 관계성이 있고 또 신과 인격적 관계, 어떤 그 영적인 소통을 한다는 면에서 신과의 관계성,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심오한 그런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그 종교성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가 뭐 이런저런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그런 서비스는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고유함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처럼 신앙과 종교의 가장 근원적인 인간에게만 고유한 그 종교성이라는 게 뭔가 그 근원을 다시금 묻게 하는 그런 게 저는 AI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근원적인 도전이고 이 상당히 우리 인간의 근원을 회복하는데 그 자극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기령 교수님, 예. 예, 여기 양평의 김성복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제 지금 차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는 경험이란 단어보다도 체험이라는 단어가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만찬과 같은 아까 말씀하셨지, 같은 시간에 말씀하셨지, 정만찬과 같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내 피는 마셔라. 내 몸이니 먹어라. 이렇게 해도 그런 경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요. 그 다음에 그 로봇을 만들었는데 완전히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얼굴도 다 똑같고. 근데 심지어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공개적인 이 자리에서 여성 생식기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와. 그렇게 다 만들어 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양태가 벌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글린 교수님, 요게 지금 지성수 목사님이나 저나 또는 정병선 목사님, 그리고 김성 목사님 말씀은 그 종합이 된다면 어차피 이길용 교수님 지금 종교 철학이나 종교학 전공이세요. 거기다가 지금 뇌과학 하시고 AI의 눈부신 발전상을 가장 빠르게 습득하고 따라잡고 계신데 결국 고민은 이길용 교수님께서 뭐 성서학자나 조직신학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으셨던 그 본질적인 질문을 본인이 가지고 전공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예, 너무나 좀 실례되지만 본질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원하시는 이 한국 기독교 행태 또는 한국 종교사회 전통, 이 21세기 지금 국민 주권 시대에 소년보 전광훈 아스팔트 기독교 현상을 보면서 이게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병석 목사님 말씀하셨던 종교의 본질, 신에 대한 체험, 그 다음에 김성복 목사님 말씀하셨던 체험, 뭐 이런 것도 다 보면은 이경림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물론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게 텍스트 중심을 벗어나야 된다, 빨리. 그 다음에 체험 또는 경험 중심의 지금 세포와 같은 소규모 공동체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얼뜻 보여주셨는데 그 핵심적인 디시스를 조금 선언으로라도 좀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피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병선 목사님 지적과 또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후 지금도 진행되는 제 작업은 어, 종교를 보는 우리 시대를 보는 인간을 보는 문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문법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노출을 언제를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잠깐 일단의 모습만 드리자면 전통적인 그 우리의 문법을 아까 정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등장해갖고 대부분 많이 해체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고 세계관이 필요하다.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종교를,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인간의 갖고 있는 종교의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전통적으로 종교학에서는 그 미르시아 엘리아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호모 렐리기오수스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종교적 인간이라는 얘기죠. 모든 인간은 종교적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 얘기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는 독해가 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호모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쳐도 religion이 뭘까요? What is the reason? What is the meaning of religion? 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종교를 받아들일 때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다섯 스님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해명되지 않고 규명되지 않는 뭉뚱그리 얘기로 형이상이라 말을 붙이면은 그게 다 되는 건가? 라는 의미를 표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몰트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보다 구체적이고 생동이 있는 언어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제가 쓰는 말은 호모 렐리기오수스가 아니라 호모 센시티부스예요. 즉 인간은 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 말씀하는 그런 신적 존재와 주파수를 맞추는 공명적 존재다. 인간이 그런 인공지능과 가장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공명, 그 경험, 체험이라고 아까 이제 김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체험을 할 수 있는 존재. 그 저는 그것을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문법을 좀 찾아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앞으로 제가 이제 정년까지는 약 3, 4년 남았는데 그때 제가 하는 작업이 그 새로운 문법 정의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제가 그 책을 하나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책 제목이 힌트만 드리자면 공병과 튜닝, 인공지능 시대 호모 센시티부스를 위한 새로운 존재론과 윤리학입니다. 그 네네. 가급적 2년 안에는 다 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살과 살을 부딪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들의 실존적 문제를 듣고 또 그 실존적 문제의 해결
그 완화, 통전, 방향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고민하는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일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지금 미동부 지역엔 시간이 오전 7시 23분입니다. 근데 지금 토론하시는 가운데 저한테 지금 문자가 텍스트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누가 나를 찾나 하고 봤더니 이 AI가 제 대화를 지금 다 한국말로 하고 있는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왔냐면 저한테 2026년 AI로 진행되는 사업, 그것이 이제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와 그다음에 채굴,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이닝 테크놀로지와 디지털 에셋에 관한 투자자를 모으는데 네가 선정됐다. 관심 있냐? 이 텍스트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소름이 돋는데 얘가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는 얘기를 다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AI 토론하고 지금 얘기하는데 얘는 종교는 아니고 지금 지금 굉장히 무서운 시대 살고 있네요. 정말. 아유. 인공지능은 외국어가 없습니다. 다 모든 네. 게 기호일 뿐입니다. 예. 한국어랑 영어랑 바뀌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요. 제가 사실 헤어컷을 하러 가서 제 순번을 기라면서 페이스북을 보니까 거기다 계속해서 머리 나는 거, 가발, 모발 관리, 광고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내 위치를 나이가 파악한 겁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남자고 내가 지금 헤어 살롱에 앉아 있는 걸 알아요. 예, 그러니까 파악한 겁니다. 계속해서 AI가 저한테 이거 쓰면 네 머리가 잘 날 수 있어. 이 광고를 보내는 게 벌써 헤어살롱에서 10년. 혹시 와이파이 쓰셨어요? 아니면은 전화기 그냥 썼거든요, 전화기. 그러면 그쪽 지역을 읽고 어느 위치인지를 그렇죠. 파악한 거고 그렇죠. 와이파이를 썼으면 와이파이 서비스하는 그 위치를 파악해 갖고 얘가 헤어살롱이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한 겁니다. 예. 그만큼 편리함을 주지만 음, 저에게 다시 머리가 나는 약을 제가 단적으로 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은 멀티 광고 괴물이다. 예. 그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 예. 그걸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투자를 받기 위해서 AGI, ASI로 계속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우리 그 henry 김 아까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인간의 의식적 작용을 물리적으로 환원시키고 기술하려고 했던 철학자 중에 김재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미국에 가갖고 심리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 그 인간의 마인드를 연구하는 심리 철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가 됐고 세계 철학교 회장까지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얘기했던 수반 이론은 그 철학사에 남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 한국 분이 계셔요. 지금 돌아가셨긴 했지만 그분이 그런 그 심리 철학으로 환원주의적 입장에서 설명을 해도 환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식 정신을 더 낮은 차원의 하위의 물리적 혹은 화학적 생리학적 결과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까지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퀄리아입니다. 감각질. 우리 각각 동일한 태양을 보고도 느낌이 다 다르죠? 저 붉게 타오는 저녁 노을을 보고도 느끼는 그 감각들은 다 다릅니다. 대부분 인간의 형이상학적 혹은 좀 논리적 계산들은 물리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뭐 도파민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라는 언어로 재구성이 가능해서 환원시킬 수가 있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퀄리아는 칸트가 보고 있는 그 순고미 같은 그런 부분들은 도저히 해석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분이 마지막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요. 그래서 나의 환원주의는 가깝게 갔지만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 환원주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한 감각을 갖고 있다. 그 점에서 볼 수 있겠죠. 네. 점점 고민이 깊어집니다. 고민이 깊어지는 만큼 우리는 그 고민을 질문으로 바꾸면서 우리 정병선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henry 목사님 먼저 말씀 가셨다가 정병 목사님 가죠. henry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오늘, 김상계 목사님. 네. 예, 저는 또 여기가 일하러 가야 되기 직전이라 오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텍스트 문자 중심에서 결국은 이 좀 체험 이런 쪽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챗 GPT한테
아주 거기를 아주 전문적으로 또 이용하시는 분이 종교의 기능에 대해서 아까 이제 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챗 GPT가 했거든요. 공명, 떨림, 그리고 몸.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교수님께서 결론으로 내신 결론이 똑같아서 저는 혹시 AI가 우리 이길용 교수님의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결론을 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을 생각해서 겁니다.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된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었는데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그 영화 전문가라고 하는 친구가 결국 그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만든 대사에 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 스크린 뭐 스크립터인가 그렇게 됐었는데 결국은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그 외국에서 나온 영화의 모든 대사를 다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영화 스크립트를 만드는데 결국 너의 그런 본질은 뭐냐? 너의 정체성은 뭐냐? 얘기했을 때 결국은 마지막 결론이 저는 충격적이었는데 나도 나에게 속았다.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라는 영화에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AI가 아까 우리가 몰랐을 때 챗 GPT에게 물어봤을 때 결국 이길용 교수님의 결론과 똑같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정체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궁극적인 질문은 또 저는 생기게 돼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질문 아닌 질문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 하고 마무리 짓고 저는 좀 이따가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헐리우드 참고하면서 키드의 토론. 생애는 그 돌아가신 그 영문 번역가였던 안종현 선생님의 소설이었죠. 그걸 나중에 후에 영화했는데 그 영화 광이었던 소년이 어릴 적부터 봤던 영화의 아주 멋진 대사들로 영화 한 편을 쓰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결말을 낸 내용을 담고 있죠. 지금 인공지능이 그 주인공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짧고 힘 있는 분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정숙장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정병선 목사님 그리고 김상재 목사님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정숙장 목사님. 제가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네,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어요. AI에게 우리가 너무 휘둘림을 받지 않도록 삽시다. 그 우리의 목적은 AI 속에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언제나 AI의 목적이 되기를 어떻게 해야만이 그것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 연구를 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병선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하나, 더 부르지만이라든지 피터 헨즈 이런 그 아주 그, 마치는 학교에서 청년을 마치고 이후에 은퇴 이후에 그 교회 신앙생활을 대부분 많은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상당한 사람들이 성공회로 다 옮겼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 상당히 제가 볼 때 우연은 아닌 것 같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자 종교에서 경험 종교로 닫힌 문자적 체계에서 열린 경험적 그런 신앙의 시스템으로 이런 양반들이 다 돌아간 게 아닌가. 마지막 자기 생애의 그 신앙생활을 거기에 의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교수님 강의가 상당히 그 오버랩이 됐는데요. 저는 그 문자 종교에서
경험 종교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면서도요. 또 한편 그 의미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꼭 문자를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읽든지 영화를 보든지 뭐 여행을 하든지 어쨌든 인간은 그 모든 그 보고 듣고 경험하는 되는 거지. 또 감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석하면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 해석하는 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 저는 이거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AI가 다 우리의 물음에 대해서 대답은 해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자기의 그 해석 능력을 키워가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고유한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고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결국 저는 이제 해석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고 깊이 있고 폭넓게 해석 능력을 갖느냐. 저는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거는 AI의 등장하고 상관없이 그 고유함은 결국 인간 개개인의 몫이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달라질 게 없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 문자 중심주의라는 이 사실을 단지 그냥 문자를 읽는 경전을 읽는 거기에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현상, 고유한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자 종교의 이 현상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문자 종교에서 경험 종교로의 그 전환에 대해서 한편 공감하면서 한편 조금 의문이 드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질문하고 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그 우리 미국에서 나온 유행가 중에 그 비디오 kill the radio star. 네. 그래서 비디오가 나오면 라디오는 사라질 거다. 그랬지만 라디오는 잘 되고 있다. 근데 정병선 목사님께서 이때까지 그 예, 성서 해석, 성서 오독의 역사 계속 지적해 오셨는데 지금 이제 MDB 신학 과정에서 헬라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아도 MDB 졸업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신학생들이 뭐 없기도 하겠지만 헬라 히브리어를 안 배워요. 그리고 제 아들도 사실은 MDB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저한테 굉장히 아버지 때문에 이 종교학을 괜히 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 불만이 높습니다. 예, 제가 볼 때 그래도 신학에서 종교학으로 갈아타서 그나마 먹고 살고 있는데 MDB 과정에서 히브리어 헬라어 전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런데 지금 정병선 목사님은 아마 해석보다는 의미화는 기계에게 맡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저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규령 교수님께서 이 AI와 함께 그 성서학은 어떤 변혁이나 어떤 뉴노마를 갖게 되고 있나, 이미 일어났나. 그다음에 이제 정병선 목사님께서 의미화하는 것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상재 목사님 마이크 켜셨는데 심리학적으로 아니면 뭐 정통 개혁 정통 급진 정통으로 얘기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상재 목사님? 네, 우선 제가 차 안이라서 얼굴을 못 보여서 네, 죄송합니다. 네네. 말씀 너무 참 도전이 됐고 자극이 되고 상당히 참 유의미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듣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제 참고적으로 그냥 고백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AI와 종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술과 자연을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기술적인 진보가 당연히 시대적인 대세고 마땅히 그쪽을 탐구해야 되면 하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이제 간과하기 쉬운 것은 자연을 너무 이제 간과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이렇게 해도
인간의 종교적인 내면, 종교적인 욕구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인간의 그 무의식, 의식, 이 심리적인 내면에서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물리적인 기술을 발전시키면 발전하지만 이 인간의 내면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한다고 해서 진보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특히 뭐 기술 문명에 힘입어서 탈종교 운운하는데, 그럼 현대인들이 기존의 종교 이런 욕구를 이런 욕구에 대한 어떤 대안을, 그 종교 너머의 어떤 저 종교 너머의 어떤 더 좋은 종교를 발견했으니까 탈종교하자라, 그 말은 아니거든요. 탈종교하면서 사실은 자기 기만적이란 말이죠. 탈종교하면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내면을 그대로 기만 무시한 채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중세 시대에 있을 법한 이상한 정오, 편견, 야만적인 구호, 정치적인 극단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인간의 내면이 조금 더 진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반증해서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연을 강가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기술의 문명을 위해서라도 자연을 강가해서는 안 되고, 인간도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AI 문명을 하더라도 종교적 내면은 구석기 시대의 무의식과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말씀하실 때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만은, 그 경험이 지금까지 다 실패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공감하고, 왜 실패했느냐? 그 경험을 진정한 영적 종교적 경험이 아니고 그냥 종교 소비적 경험 대체물을 찾는 가운데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제가 소박한 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성령론을 21세기 AI 문명에 답게 새롭게 재해석해야 된다. 경험을 소비적인 경험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을 만족시키는 초월적 경험, 항상 그 고정되고 불변한 그것이 항상 새로운 그런 측면이 어떤 기독교뿐 아니라 기본적인 영성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간과한다면은 또 새로운 대체물, 소비적인 경험으로 계속 발명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가 만약에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구태연한 그런 그런 성경이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현대인들의 이 무한한 공간 자체를 의미화하고 소화하고 정식시키고 치고 나갈 만한 어떤 근본적인 토대가 될 만한 어떤 그런 경험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텍스트가 없는 그런 측면은 텍스트가 없는 경험이 가능한가, 그리고 올바른 경험을 위해서라도 경험의 정식을 위해서라도 텍스트는 필요하고 한계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두루두루 충분히 숙고한다면은 뭐 길이 있겠죠. 이상입니다. 네. 자, 우리 이기령 교수님, 저희들의 편견들을 많이 들으셨는데, 네. 아무튼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평가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른 듯 비슷한 또 비슷한 듯 다른 질문들이어서 일단 제가 이제 묶어서 뭉뚱그려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유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와도 인간이 갖고 있는 해석학적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제가 바라볼 때. 인공지능이 가장 탁월하게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영역은 인간의 정신적 부분을 다루고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문학. 그러니까 저는 인문학이라는 용어보다는 정신과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정신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자연과학의 영역이에요. 디지털화된, 수치화된 세계의 패턴을 분석하고 계산해내는 것은 탁월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혹은 우리가 체험하는 사안들에 대한 해석적 구성을 내리는 데에서는 인공지능은 매우 취약합니다. 조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의 락다운되는 현상을 많이 경험해요. 이게 논리적이고 수학적 계산에는 탁월하지만은 의미 추구에 대해서는 애들이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오는 의미 추구는 기존에 있는 텍스트에서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때마다 얘들이 나뒹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을 보이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면 좀 웃길 텐데 저는 언어 모델이라 그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를 계속 반복할 뿐이에요. 락다운 현상 중에 하나가.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의 생성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로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사실 이미 100년 전에 독일의 철학자였던 뷰레름 딜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석을 했어요.
그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자연과학은 세계를 설명하려고 들지만 설명을 위해서는 그 순간 시공적 특정한 시공 속에 자연을 화석화시키죠. 자연과학의 특징은 몇 가지 사례를 놓고 이거 보편화시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을 죽여야만 합니다. 죽은 대상들만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자연과학의 특징인 거죠. 하지만 정신과학은 살아있는 인간을 비롯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해석으로 가야지 설명으로 갈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인공지능에게도 비엘렘 딜타리의 그 진단은 동일하게 작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저렇게 흥분하고 환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어려웠던 코딩을 더 빨리 해주고 그림 패턴의 분석을 더 빨리 해주고 그러나 인간의 작업은 그 코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림 패턴을 분석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사건과 사안에 대한 해석 부여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 부여를 생성하는 데서는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의 역할이 매우 미미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아까 정병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하는 인간의 역량과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그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미국 신학자들의 제한적인 시각인데 신학의 정의를 meaning making process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기룡 교수님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럼 meaning making에 AI가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I가 그 신학함, 그러니까 meaning making을 우리에게 제시했을 때 이게 AI가 가능한가? 지금 데이터 분석과 산술적 계산으로도 미닝 메이킹 될까? 그런 의문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질문이. 그런데 전통적 조직 신학에서 인간론, 저는 늘 위기감을 느꼈던 게 그 뭐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뭐 증거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3분설, 2분설 그래서 히브리어 언어로 영이나 영혼이 동의어로 쓰고 있는데 굳이 3분설 해야 되나? 워치만 네가 아니다. 3분설이 더 맞다. 그래서 지금 뭐 혼은 있지만 영은 하나님과 채널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소비돼 오고 있어요. 근데 AI가 인간의 감정 자체를 지금 알고리즘으로 완벽하게 계산을 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론에서 큰 위기가 왔었어요. 이게 교회에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죄인인 인간을 반복하고 있을 때 AI는 이 사이코애널리시스죠. 그게 AI 편의 한 대세일 거예요. 인간의 뇌과학으로. 그래서 이게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도 알고리즘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라고 가능성을 열어봐주고 증명했다는 건 걔네들 영역에서겠죠. 그래서 엄청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길용 교수님께서 이렇게 저희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 오셔서 아, 아주 핫한 문자 종교에서 경험 종교로라는 타이틀로 AI 시대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큰 화두를 던져주시고 고민을 깊게 만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